최근 북한이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을 본받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2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북한의 대외 군사 지원을 넘어 한반도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부터 여러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 1950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으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발발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전쟁 발발은 내년 2025년 봄 이후입니다. 이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약 1개월에서 3개월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무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경고가 단순한 우려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북한이 취한 일련의 행동만 봐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한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후 전쟁 관련 발언을 자주 해왔고, 남한에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보복 위협을 하였고,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를 폭파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접경 지역을 요새화하고 전투태세를 명령하는 등 군사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 충돌 유도 및 국지전, 나아가 이를 빌미로 핵 사용의 위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선 군인의 실전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그 전쟁 준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을 제외하고 항상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국가의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남한 군대는 과거에 월남전 파병을 해서 실전 경험이 있지만 그 세대는 지금 너무 나이가 들어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전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증폭 요인을 크게 5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북러 군사동맹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혈맹 관계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국제전략연구실은 이번 파병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향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번 파병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입니다. 베넨랜드 연구소는 실전 경험이 전투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만 2천 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실제 전장에서 얻는 전투 경험은 북한군의 전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군사력을 현대화했던 것처럼 북한 역시 이번 파병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 전부 몰살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미 전선 강화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이 한반도에서 제2전선을 열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도발이 연계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이 분산되는 상황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가능성입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무기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백악관 대량살 상무기 조정관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장비, 방공, 첨단 전투기, 미사일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북한은 곧 정찰 위성을 실은 우주로켓을 발사할 예정인데, 이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첫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 상승입니다. 북한은 최근 남한을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을 잇는 도로를 폭파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통일을 위한 혁명전쟁 준비를 언급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38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누적되었고 평화 공세와 함께 전쟁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이달 초 북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서 공격 의사가 없다면서도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남한에 경고했습니다. 2차 한국전쟁은 1차와는 달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재래식 전쟁에서 불리하고 전쟁 물자도 3개월 버틸 정도밖에 안 되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 발발 시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부산, 광주 등을 불과 몇 분 만에 불바다로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하여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핵 보유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생존을 바라여 행운을 비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부질없는 일이라며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일련의 행동을 통해 금세 전쟁을 일으킬 듯이 남한에 대한 위협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말로 하던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섯째,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 모습도 한반도 불안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거나 자극적이면서 공허한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모호성 유지가 최선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평양 상공까지의 은밀한 접근 능력을 암시함으로써 이를 대북 억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북한을 자극하는 공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보지 않으면 서서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너무 형식적이고 진부한 표현입니다. 현재 남북 간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태인데 이는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에서는 위기 관리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오판의 위험이 커지고 이것이 곧 작은 충돌이 큰 충돌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 종말 좌시하지 않겠다란 다소 공허한 메시지, 그리고 대화 채널 부재로 인한 위기 관리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곱째,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강화는 오히려 북한의 대남 강경책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만큼 대남 강경책을 유지하면서 자위적 조치라는 명분하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외적 위협을 강조하고 강경책을 취하는 것은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지지율 제고와 국면 전환용으로 남한이 남북 긴장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을 주장해 왔으며 우리도 무인기를 띄우라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고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덟째, 가뜩이나 이렇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북한은 경제적 지원과 군사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이승만 정부가 보여준 것과 같은 경직된 대응이 아닙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평화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대북 압박에만 집중했다가 결국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전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억지력 유지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통한 북한 견제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넷째,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분명 한반도 안보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오히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되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